79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오늘도 딴 생각에 빠진 당신에게. 저자, 호타슈구. 출판일, 2024년 1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집중력을 복원하자. 책 소개. 도파민과 검색의 덫에 갇혀버린 집중력. 점점 산만해지는 우리의 멘탈. 초 단위로 흩어지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집중력 상실의 시대를 헤쳐나갈 딴생각 탈출기. 도둑맞은 오늘을 되찾는 습관. 할 것 많고 볼 것 많은 세상. 하루 종일 심심할 틈 없이 보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검색하며 정보를 모으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후회는 더 많이 밀려든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정보 모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정작 실행할 시간이 없는 모순에 빠진다.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비즈니스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부터 어떻게 나의 하루를 지킬 수 있을까?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나의 시간을 강탈하는 것들의 정체를 밝히고 집중력을 되찾으면 성과와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저자 소개. 저자, 호타슈고. 대학 교수. 일본 메이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며 언어학 박사이다. 시카고 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 요크 대학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문 분야는 사회언어학, 이론언어학,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법언어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며 특히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언어학, 심리학, 법학, 뇌과학 등 다양한 학술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 연구 분석하고 있다. 그의 강의는 메이지 대학교에서 가장 듣고 싶은 수업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할 일을 다 못했는데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자주 빼앗긴다. 쫓기듯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마음이 불안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뭔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미래가 걱정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아올 때. 미시간 주립대학교 엘트먼 팀은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집중력 실험을 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길이의 팝업 창을 띄워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얼마 만에 끊어지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8초짜리 팝업 창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수하는 비율이 2배 높아졌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면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라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면 사라진 집중력을 되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온갖 다른 유혹거리들이 일순간에 밀려들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알고리즘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한창 생각을 짜내고 있을 때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는 찰나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일순간 잊어버린다.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갔는데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다. 결국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운동을 2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성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고 그만큼 소중한 1시간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로 나날이 발전해온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신경을 잡아끌기 위한 전쟁을 벌인다. 조회수와 댓글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사람들의 집중력은 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에 집약된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의하면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볼 것 많은 산만한 세상은 이제 우리의 집중력뿐 아니라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몸과 마음이 지금에 집중하는 일이다. 시간을 잊을 만큼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몰입했을 때 불안감은 사라지고 엄청난 충실감, 만족감, 행복감을 느낀다. 이제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을 때이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한 곳을 정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검색을 한다. 그러고 나면 수십 가지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후회하지 않을 한 가지를 정하기 위해 온갖 블로그와 리뷰틀 검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서너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선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멀티태스킹이 실수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보를 많이 모아서 선택에 만족하는가?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집중력, 행복도, 동기부여, 판단력, 결정력 등과 관련된 전 세계 심리학 및 행동과학자들의 30여 개에 이르는 실험을 통해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습관의 문제이듯이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습관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24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류 연구자들의 실험과 연구 결과, 그리고 저자의 통찰력을 더해 오늘 하루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머리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유일한 것, 바로 오늘 하루 24시간이다. 성별, 외모, 나이, 능력, 자산, 사회적 지위 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동시에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물음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짧다. 늘 시간에 쫓기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말이다. 그 외의 시간의 가치를 강조한 말은 많다. 사람들은 현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괴테. 시간 낭비만큼 커다란 손해는 없다. 미켈란젤로. 인생이란 지금 오늘을 말한다. 데일 카네기. 오늘 하루는 내일보다 2배의 가치가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기원전부터 현대까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왔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만전을 기해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24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을까? 24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의 뛰어난 지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 답은 지금 눈앞에 놓인 일에 그저 집중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생산성과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저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이 답은 언뜻 당연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 도둑맞은 오늘을 되찾아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 삶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로 밝혀졌다. 킬링스워스는 독자적인 아이폰 앱을 이용해 13개국의 18세부터 88세 사이의 5,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십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모았다. 그 결과 46.9%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다. 이 결과에 따라 킬링스워스와 길버트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행복에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지금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잊을 만큼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몰입했을 때 엄청난 충실감,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동물계에서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우리는 이 훌륭한 능력 덕분에 배우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뇌의 기본적인 작용이다. 이 실험은 우리의 뇌가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생각을 하면 행복도는 떨어진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뭔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전해준다.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매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24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안하고 해야 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친구에게 문자나 메신저가 와서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작업을 중단한다. 인터넷 창을 열면 궁금한 기사가 나와서 무심코 읽게 된다. 직장의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껴 내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애초에 작업이 너무 많아서 처리할 수 없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부정해서 침울해진다. 능률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내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한다. 사람들과의 교류 회의뿐 아니라 사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것로 시간을 낭비한다. 열거하면 끝이 없지만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비즈니스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는 한없이 많다. 그래서 나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한 번밖에 없는 오늘 하루를 누군가를 위해 계속 소비하게 된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려면 이 책에서는 전 세계 인류 연구자들이 시행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오늘 하루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인생의 선택으로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할 일로 빈틈없이 채워진 일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했다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는, 뭔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인간관계로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누구나 알고 싶은 대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인생의 선택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더라도 진행하는 편이 행복하다. 시카고 대학교 스티븐 레빗의 실험. 멀티태스킹을 하면 생산성이 40% 감소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50% 더 걸리며 작업 오류가 50% 늘어난다. 워싱턴 대학교 존 메디나. 작업이 2.8초 중단되면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되고 4.4초 중단되면 4배가 된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엘트먼의 연구.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뉴스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걱정거리까지 과대하게 느껴져서 비관적으로 변한다. 서식스 대학교 존스턴과 데이비의 실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톰 보코백의 조사. 사람은 긴급도가 높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주의 실험. 불안하더라도 나 지금 설레 흥분 나고 받고 말하면 능률이 올라간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브룩스의 실험. 정보를 모을수록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라드바우드 대학교 앞 데익스테르 후이스의 실험. 해야 할 과제를 미루면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루마니아 바베시볼리아이 대학교 카르멘의 조사. 직접 폭언을 들은 사람은 작업 처리 능력이 61%, 창의성이 58% 떨어진다. 조지타운 대학교 크리스틴 포레스와 아미르 에레즈의 연구. 사람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더 행복을 느낀다. 휴스턴 대학교 멜라니 러드의 실험.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집안, 학력, 직업, 환경, 연봉, 노후자금, 돈 등이 아니라 질 좋은 인간관계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의 연구. 이 연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시선, 지나치게 많은 할 일,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임, 수많은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고, 스티브 잡스는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는 2~3번밖에 없다라고 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에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최고의 24시간을 손에 넣기 위한 여행을 시작해보자.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한 검색의 무한 루프. 중세인이 평생 습득할 정보를 하루 만에 얻다.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하듯이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실리는 하루의 정보량은 17세기 일반 영국인이 평생 접했던 정보량보다 많다고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옛날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편리해졌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다. 하지만 편리해진 반면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힘을 정보의 홍수 속에 낭비하고 있다. 이는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궁금한 정보를 더욱 탐색하고 받은 메일이나 메시지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며
SNS에 올라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답글을 다는 등 단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이렇게 정보 처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해외의 분쟁이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인터넷 창을 열고 말았어. 상사와 거래처에서 연달아 메일이 날아오니까 거기에 대응할 시간도 모자라서 정작 내 할 일에는 집중을 못했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시간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제대로 된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검색에 덫에 걸린 우리의 집중력.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보 처리에 드는 시간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는커녕 자진해서 정보를 모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정보를 모아서 자신의 인생을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며 그런 의식이 정보를 모으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본능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힘이 있고 이를 통해 말, 문자, 사물, 기술을 창출해 고도의 문명을 구축해왔다.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거나 주저하게 되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판단과 행동, 노력의 결과를 지금 알고 싶을 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정답을 구하고자 할 때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이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또한 미래의 자신과 가족,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10년 뒤의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의 공략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최대한 실수와 실패가 적은 삶, 효율적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생을 걷고 싶어 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다. 천재지변이 빈발하거나 전쟁이나 혁명이 발발하는 등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일단 오늘 하루를 필사적으로 살아남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내 미래는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인생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충실한 일상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보 수집과 철저한 시간 관리에 매진하는 것이다. 동전 던지기로 결정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과 삶의 방식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사실 생각과 정보 수집량을 줄이면 행동력이 빨라지고 행복감이 높아져 일이나 일상생활이 여러모로 개선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시간을 들여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간의 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를 가려서 받아들인다. 오히려 의식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세세한 부분으로 시선이 향해 그것이 마치 중대한 일인 양 착각하기 쉽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전 던지기 실험을 했다. 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결정한 대로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스티븐 레빗의 실험은 이직이나 이혼 같은 중요한 문제라도 결국 그 시점에서는 무엇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르며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결과를 자신의 길이라 여기고 나아가는 편이 행복하다는 현실주의를 가르쳐준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아갈 길을 결정하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일부러 불행해지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고 인생의 길은 개척하는 것이다. 정답은 모르지만 고민하고 헤매면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틀리거나 실패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열어간다. 그 비효율과 불편함이 인생에 즐거움을 주며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준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 빛나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24시간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도파민은 집중력을 높일까, 떨어뜨릴까? 뇌 내 마약, 도파민에 중독된 현대인. 최근 스마트폰 중독, SNS 의존증, 기술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시간 낭비임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SNS는 술, 담배, 약물에 버금가는 중독이다.
인간의 뇌는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등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목적을 달성했을 때나 타인에게 칭찬받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도박이나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도 그중 하나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의 전두엽전 영역이 흥분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행복감을 맛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도파민은 뇌 내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도파민은 의욕을 북돋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노력을 거듭해서 일이나 공부에서 성과를 냈을 때, 좋은 일을 해서 남에게 칭찬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시 한번 그 행복감을 맛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더 노력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도박, 게임, 단 음식, 알코올, 약물 등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었다면 그런 자극이나 쾌락을 반복해서 찾게 된다. 게다가 같은 자극으로는 도파민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도박 중독자가 점점 큰 금액을 베팅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가짜 뉴스가 내 시간을 빼앗는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거나 SNS에 올린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매일 방대한 양의 자극적인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할수록 점점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도 도박, 알코올, 약물에 의존할 때처럼 돈을 낭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죄를 추궁당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거나 정보에 민감하다는 식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24시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용하는데 소비하느라 해야 할 일에 써야 할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긴다. SNS, 블로그,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전해지는 자극적인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섞여 있다. 물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기존 미디어도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는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의 보급으로 누구나 제3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진실과는 다른 정보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게다가 진실 착각 효과에 의해 그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진실 착각 효과는 올바른 정보이든 옳지 않은 정보이든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더 진실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영국의 킹스턴 대학교 핸더슨 팀의 연구에 따르면 85%나 되는 사람들에게서 진실 착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80% 이상의 사람들은 설령 가짜 뉴스라고 해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우리 사회에는 사람 수만큼 진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름 혹은 선이고 그 이외의 것은 잘못 혹은 악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옳다고 확신시켜줄 만한,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만한 정보를 갈구하게 된다.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경향. 정보의 본래 역할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흘렸는지 진위조차 불분명한 대량의 정보에 의존하면서 무수한 분단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24시간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저 정보에 얽매이고 집착하고 휘둘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바이러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난무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분단과 대립이 생겨나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았던가. 현재 모든 사람들과 기관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나 정당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경우도 있고, 조회수를 늘려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 주목받고 싶은 사람,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자극적인 일이나 약간의 거짓을 더해 인간관계에서 편해지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한없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나랑 상관없는 뉴스가 내 인생을 망친다.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뉴스이다. 감염병, 전쟁, 자연재해, 사건이나 사고, 정치 부패, 유명인의 스캔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어둡고 부정적인 뉴스이다. 미디어가 부정적인 뉴스만 내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부정적인 뉴스에 쉽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의 스튜어트 소로카 팀은 전 세계 17개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BBC 뉴스를 볼 때의 피부 전기 반응과 맥박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개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와 관련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이토팀도 원래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먼저 반응하고 우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뇌가 활성화되는 경향, 매사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부정편향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런 기능을 갖춘 것은 생물학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부정편향이 정보에 의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뇌가 자극되면 우리는 더 많은 자극을 얻기 위한 정보를 모은다. 여러분도 행복한 뉴스보다 화가 나는 뉴스,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싶어지는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분단이나 대립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내 정의를 확신하고 싶어,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고 싶어, 그러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라는 강한 욕구와 나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정보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쉽게 바뀐다는 특징도 있다. 서식스 대학교의 존스턴과 데이비가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를 본 사람은 불안감을 쉽게 느낀다고 한다. 불안감도 우리를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쉴 틈이 없다.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어차피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뇌 구조 자체는 20만 년 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처리해야 할 정보량만 늘어나 뇌가 항상 풀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옛날에 비해 피로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낀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개선하거나 리셋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고 정보를 차단한 뒤 자연 속에 몸을 맡기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밤중이나 잠깐 비는 시간에도 인터넷 서핑을 하고 SNS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수도 뇌를 쉬게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뇌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두통, 불면증, 메니에르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능성 위염, 고혈압, 심장신경증 등 몸과 마음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개중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2010년대 전반에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에 빠지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인터넷 의존, 기술 의존 때문이라고 한다. 20대 무렵부터 정보에 의존하는 상태였던 30대들 중에는 그로 인해 심신의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현대사회에 넘치는 엄청난 양의 정보, 그러한 정보에 의존하는 현상은 단지 우리에게서 방대한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신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 능률, 인생의 충실도와 행복도까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운이 좋다고 믿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인다. 불안한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지만 불안감이 지나치게 크면 판단착오를 일으키기 쉽고 집중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불안감을 멀리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어쨌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정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뇌의 구조를 생각하면 기압을 넣거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의욕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의욕은 실제로 작업을 시작해야 비로소 생기고 작업하는 동안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간다. 내키지 않는 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은 하기 싫고 귀찮아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막상 해보면 의외로 푹 빠져서 집중하는 경험을 대부분 해봤을 것이다. 인간의 의욕은 뇌의 담창구라는 부위에서 담당한다. 의욕을 내려면 담창구가 기능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일, 일단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뇌 연구로 잘 알려진 도쿄대학교의 이케가야 유지 교수와 가미오오카 도메의 뇌 속이기 의욕의 비밀에서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몸을 움직인다. 의욕이 나기 때문에 주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올리기 때문에 의욕이 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불안하다고 해서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초조감이 더해져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일단 불안감을 제쳐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의욕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더욱 높아져 일이 잘 풀리는 선순환이 생겨나 행복감도 얻을 수 있다. 불안감을 줄이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도 환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사람의 일생은 지금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감을 아는 채 지금 할 일에 대한 동기부여나 집중력이 떨어져 능률이나 성과가 오르지 않는 사람은 일단 해야 할 일에 착수하자. 그렇게 할 일에 집중하고 능률을 높여서 성공 체험을 쌓아나가자. 그러면 불안은 점점 멀어지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아자아자. 으쌰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의욕을 북돋우고 능률을 올리는 데는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리옹대학교 라바이팀의 실험에 따르면 소리내어 말하면서 동작을 하면 능률이 향상된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점프라고 말한 뒤 수직 뛰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실시했을 때보다 평균 6% 더 높게 뛰었다고 한다. 드렉셀 대학교의 로돌리코 팀은 피험자들에게 악력 측정기를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면서 잡으라 하고 각각의 악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1대는 에 비해 25%, 에 비해 11%나 악력이 강하게 나왔다. 우리가 몸을 일으키거나 힘을 주고 싶을 때 저도 모르게 영차라고 말하는 것도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펀치나 킥을 반복할 때 무심코 쉿, 쉿 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명 기합을 넣는 것이다. 나도 도저히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지금 바로 후다닥 해치우자 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행동한다. 이처럼 집중하고 싶을 때, 능률을 올리고 싶을 때 효과적인 자기만의 단어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소리내어 말해보자. 운이 좋다는 주문을 외워라. 불안감을 떨치는 데는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쾰른 대학교 다미슈팀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골프 퍼팅을 하게 했고 그중 절반에게만 당신이 치는 것은 행운의 공입니다라고 전달했다. 그러자 행운의 공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홀컵에 공을 넣는 비율이 19 중 평균 6.75회,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평균 4.75회로 나타났다. 또 하트퍼드셔 대학교 리처드 와이즈먼의 조사에 따르면 나는 운이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문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실린 상금 획득 정보를 발견하고 상금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와이즈먼은 운이 좋다고 믿기만 해도 주위의 시선도 호의적으로 바뀌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본래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 플라세보도 의사에게 이 약은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복용하면 믿음의 힘으로 증상이 나아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불안에서 벗어나고 능률이 올라가 극복할 힘이 생긴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 불안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언짢은 표정을 짓는 등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아마드 하리리 팀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표정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한다. 또 하와이 대학교 일레인 해트필드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지내면 표정이나 자세, 말투나 동작까지 비슷해진다고 한다. 부정적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쪽으로 의식을 돌리는 경향 부정 편향이 강하다. 그리고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이나 마음 상태에 쉽게 영향을 받고 무의식 중에 따라한다. 특히 우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자주 떠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을 우울 유발 도식이라고 한다. 도식이란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제창한 개념으로 매사를 파악하는 방법의 틀, 자신 이외의 외부를 인식하는 틀을 말한다. 사람은 우울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우울해지기 쉽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정보에 영향을 받아 침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우울 유발 도식에 있다. 어쩌다 보니 부정적인 뉴스가 만든 악순환에 빠져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시간을 비용과 돈으로 계산하고 결정한다. 시간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 24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일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거나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자. 기회비용이란 경제학 개념으로 다수의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그 외의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얻을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 C 세 가지 선택지 중 A를 선택했다면 B나 C를 선택했을 때 얻는 이익은 희생된다.
그것을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의 좋은 예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18세기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조언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에 10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반나절 동안 할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면 기분 전환이나 게으름에 6펜스만 썼다고 해도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반나절 동안 벌 수 있는 5실링의 돈을 썼다. 아니 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실제로 낭비한 돈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했다면 벌었을 돈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희생되는 가치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기회비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급 1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할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000시간 동안 공부해야 하지만 따기만 하면 연봉을 1천만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000시간을 공부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40년 동안 일하면 자격증을 따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생 손에 쥐는 돈은 4억 원이 더 많다. 반면에 3,000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3천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자격증을 땄을 때보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3억 7천만 원, 4억 원 마이너스 3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더 받을 가능성도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실제로 이직하면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면 그 회사에 계속 남을수록 기회비용이 더욱 커진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생각이 지나치게 많거나 과하게 비교 검토를 하면 종종 최적이 아닌 답에 도달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릴 때는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기회비용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느 정도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때가 되면 하겠다, 기회가 오면 하겠다, 준비되면 하겠다고 계속 미루면 그동안 기회비용은 점점 늘어난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아 24시간 집중하자. 그것이야말로 기회비용을 줄이고 시간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최고의 삶의 방식이다. 선택의 시간이 빨라지면 집중할 시간도 늘어난다. 최상의 선택과 빠른 선택, 어느 것이 좋을까? 일이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물건을 사거나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어떤 형태로 결단을 내리는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눈앞에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나열한 다음 시간을 들여서 비교 검토하는가? 아니면 정보를 세세하게 모으거나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나한테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결정하는가? 심리학에서는 의사 결정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매사를 선택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폭넓은 선택지를 검토하는 극대화자. 완벽한 판단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빨리 선택하는 만족자.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천천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사람은 극대화자. 웬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게 선택하는 사람은 만족자이다. 미국 스워스모어 대학의 베리 슈워츠 교수는 극대화자는 최상의 것을, 만족자는 충분히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판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극대화자는 괜찮은 선택지가 있어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최고의 것을 끈질기게 탐색해 후회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아무리 정보를 모으고 시간을 들여 검토해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온다. 더구나 검토하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나중에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화자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살 때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한 시점에 구입했는데 나중에 다른 상품이 더 좋아 보여서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자신이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억울해하지 않았는가. 반면 만족자는 극대화자처럼 이것저것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 이 정도 넓이는 갖고 싶다. 이 기능만큼은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만이다.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있거나 자신이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도 필요한 조건은 충족했으니 만족한다. 원래 가격보다 싸게 샀으니 만족한다라고 생각한다. 만족자들은 자신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린 판단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면을 파악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슈워츠 교수팀은 구직 중인 11개 대학의 4학년생 548명을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나눠 각각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전년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첫 급여액에서 극대화자의 평균이 만족자의 평균을 20%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는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낮았다. 슈워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극대화자들은 모든 선택지를 시도하지 못하고 어느 단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쉽게 후회한다. 극대화자는 좋은 선택을 하고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만족자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만족자는 극대화자보다 행복 만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며 극대화자는 더 비관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경향이 있다. 그때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인생은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만족자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극대화자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을 하면 할수록 만족자는 행복해지고 극대화자는 불행해진다. 그러면 극대화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게 되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계속 불만을 품는다. 불안과 불만이 많아 눈앞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해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극대화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항상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극대화자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과 삶이 자신이 원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10년 후에 그때의 선택은 잘못됐다라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정답을 선택할 수 없고 언뜻 보기에는 오답이고 실패로 보여도 길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다. 혹은 실패가 있었기에 큰 성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 한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자신의 일과 인생을 완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한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이 될 수 없다. 항상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건설적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옳다. 슈워츠 교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성을 평가하는 테스트도 개발했다. 각 설문에는 1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7 강한 동의까지 응답하는데 득점이 높을수록 극대화자의 성향이 강하다. 사람은 어떤 선택에서는 극대화자처럼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에서는 만족자처럼 할 수 있다. 대개는 중간에 어디쯤에 들어가겠지만 자신이 극대화자에 가까운지 만족자에 가까운지 확인해보자. 다만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이 자기답게 충실한 삶을 보내려면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 결과에 항상 만족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24시간을 알차게 살아가야 한다. 만족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일에서도 성공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결단해야 할 때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일일이 정보를 모으고 꼼꼼히 비교 검토하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하다. 그만큼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내린 결정에 불만을 품는다면 선택하느라 보낸 시간은 완전히 낭비가 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사 결정을 맡기고는 이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한다. 그러면 납득하지도 못하고 자기 긍정감도 얻지 못하며 이게 아닌데라는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 교사, 회사의 경영자나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삶의 방식이 행복하고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